어떤 사람한테 인생에 3번의 운이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믿지 않았어요, 그 말을. 운이 평생 없을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어요. 저한테는 64세에 왔던 것 뿐이에요. 그것도 우연찮게 온 거죠. 그 침착맨이 절 찍은 게 아니라 우연찮게 저한테 온 거를 제가 준비가 돼서 기회를 잡았을 뿐이에요. 근데 운이라는 것도 내가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이 안 올 수 있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그런 거죠. 디 아카이브. 진행 하와이 대저택. 출연 정일영 교수. 시원스쿨 프랑스어 델프 대표 강사. 저서 극내성인. 우리는 흔히 유럽을 낭만의 땅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정일영 교수님이 10년의 유학 끝에 들고 온 것은 달콤한 마카롱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골목의 불편함, 배고픔, 그리고 화장실조차 찾기 어려웠던 냉혹한 현실의 기록이었죠. 그는 스스로를 셀럽이라 착각하며 정년을 앞둔 64세 교수라 부르며 세상이 입혀준 화려한 포장지를 스스로 걷어냈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퍽퍽한 바게트가 주는 정직한 진실을 택한 게 아닐까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고 없는 건 없다고 인정하는 것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오늘 정일영이라는 기록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빛나는 껍데기를 연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투박한 진실을 껴안고 있습니까? 교수님은 보통 스스로를 굉장히 그냥 드라이하게 표현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대중분들의 관심과 또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되면은 사실 좀 더 이렇게 좀 멋있게 포장하고 패키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신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감춰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저도 감췄을 거예요. 위선의 가면을 썼었겠죠. 그런데 지금 저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학생들한테 얘기하지만 저는 루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용이 되지 못한 이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조차도 감춘다면 나에겐 정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들 주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냥 학생들한테는 그냥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프랑스 유학 시절에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바게트만 드셨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때 그 유학생 시절에 그 배고팠던 시절에 그 결핍된 상태, 그때가 어떻게 보면 단단한 정의령을 만드는데 굉장히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건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거의 10년 가까이 늘 불안한 상태였어요. 제가 학생들 얘기할 때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제 은사님이 저한테 물어봤던 그 말처럼 똑같이 물어봐요. 첫 마디가 뭐냐? "너의 부모님이 네가 10년 동안 일 안 하고 공부만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니?" 라는 걸 물어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천박한 질문일 수 있어요. 공부하러 가겠다는 사람한테 돈 얘기를 하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막상 가 보니까 아니에요. 프랑스는 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롯이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가이드거든요. 원래 법적으로 가이드 자격증이 없으면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정식으로 가이드를 시험을 봐서 따는 거는 거의 고시 수준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그냥 유학생들이 알바로 하는 거예요. 그냥 냅두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집에서 대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면 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누구는 부모 잘못 나서 그렇게 가고 나는 부모 잘못 나서 못 가고 불공평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게 불공평해요. 유학이라는 그 자체가. 그래서 저도 갔지만 거기서 내내 있는 동안, 그러니까 저뿐 아니에요. 제 또래 유학생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까지 하고 부모님에게 돈을 받았어요. 그것도 1년이 아니라 거의 10년 가까이. 그러니까 항상 잠재의식 속에는 '아 나 빨리 맞추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 부모님 부담을 더 드릴 수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울이 다 있어요, 유학생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거예요. 마카롱을 먹어 본 적이 없어요, 프랑스에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학생들이 저한테 줬을 때 마카롱이 프랑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바게트가 일단 싸고 그걸 주로 먹었죠. 그런데 인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 프랑스 음식을 좀 먹었었다면 그럼 내가 학생들한테 프랑스 음식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프랑스 음식이 워낙 비쌌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근데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거예요. 지금
가서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가기가 싫어. 프랑스에 나이가 들어서. 있을 때 즐겼어야 돼. 거기 있었을 때 여행도 많이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강박으로 와닿으니까 부모님한테 그 경제적인 부담이 그걸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리고 바게트, 갓 구운 바게트를 뜯어 먹잖아요. 그 맛은 뭐에 비유할 수 없어요. 뭐랑 먹죠? 아, 우유랑 그리고 먹나요? 일단 거기에 더 맛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선글라스를 써줘야 돼. 그게 간지야. 아, 한쪽에 커피, 바게트. 그래서 지금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전 지금도 바게트를 그냥 바게트만 먹어요. 잼 같은 거 뭐 안 발라 먹어. 왜? 당뇨거든요. 아, 그래서 그만 먹어. 근데 저희 동네에 있던 가게에서 처음에 제가 저 겨울에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홈리스예요. 이게 지금 내가 면도해서 그렇지 저는 벌초 수준이에요. 여기엔 달았어야 되는데 그냥 일로 왔어요 지금. 그 추리닝도 다 해진 거 입고 다녀요. 우동에서 바게트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크루아상을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프랑스에서요? 네, 아니 한국에서. 한국에서요? 그래서 왜 나 이거 안 시켰다고 했더니 드시라고. 나중에 단골 돼서 물어보니까 왜 그때 크루아상 주셨어요 했더니 제가 홈리스인 줄 안 거예요. 아, 노인이 아, 이빨도 안 좋은데 바게트 딱딱한 걸 사 먹으니까 아, 그래서 부드러운 걸 네. 주셨구나. 그 맛인데 사실은 지금도 저는 학생들한테 권해요. 바게트가 맛있다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모든 게 다 강박이었어요. 저희들한테는. 정말 프랑스에 있으면 국경 접해 있는 나라들이 많으니까 여행 좀 다닌다고 해서 박사학위가 막 몇 년씩 미뤄지는 것도 아닐 테고 그 경험이 온전히 돈이라는 형태라는 다른 형태로 스님한테 쌓였을 텐데 또 그걸 가지고 그 쌓인 걸로 또 다른 것들을 이렇게 가치를 또 그렇죠. 제공할 수 있고 지금. 그게 저의 무기가 될 수 있었던 네. 거죠. 한국에서도 공부할 수 있죠. 박사학위 딸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10년 정도 외국에 살면서 언어뿐 아니라 문화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한국에서 강의를 할 때 그 내가 배웠던 내가 체험했던 그 문화가 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공부한 분들은 그런 걸 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먹어본 게 없기 때문에 음식 얘기가 나오면 어떤 맛이란 걸 얘기를 못해요. 그냥 맛있었어? 인터넷 검색해서 챗GPT야 이거 맛이 어떠니? 그러면 이제 얘기하면 그걸 마치 내가 했던 것처럼. 왜? 가정 떠는 걸 잘하니까 직접 경험했던 것처럼.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요즘 학생들이 이 그 찜창맨 이후로 의심의 눈으로 일단 저를 봐요. 선생님 이거 진짜예요? 근데 그게 좋은 거지. 왜? 내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뭐든지 의심해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좋은 거 하나 한 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우리가 생각하는 프랑스는 뭐 전통적으로 뭐 낭만의 도시라던가 로맨스의 도시 뭐 이렇게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스테레오타입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현실을 폭로하면서 화제가 되게 되셨어요. 특히 프랑스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를 무시할 때 소리를 지르고 빠트롱, 주인을 불러라. 이런 생존법 말씀해 주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면서도 공권력 앞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고개를 숙여야 한다. 그렇죠.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프랑스 처음 갈 때 제가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그랬잖아요. 담배 가게 가서 담배를 못 시킬 정도로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쪽에서 뭐라고 대답하면 못 알아듣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담배 가게도 못 갈 정도로 초창기에는 내성적이었어요. 그게 세월이 한 2, 3년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언어가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그 사회에 녹아가 들게 돼요. 5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슬슬 말대꾸를 하게 되고 짜증도 나게 돼요. 화도 나게 되고. 근데 이게 프랑스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럽을 오랫동안 지배했던 나라예요. 몇백 년을. 그러니까 그게 쭉 쌓여 있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제란 말이 나올 정도예요. 너희들과는 달라. 난 이 정도의 위치에 있어. 하지만 이 정도의 위치에 있으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이 정도는 우리는 해줘야 돼.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 제가 듣기에는 되게 건방진 말이에요. 자기들이 잘 살았을 때는 누가 오든 다 편하게 대했어요. 왜? 난 가진 게 많으니까. 근데 이게 어려워지기 시작했잖아요. 원래는 이 제조업 이런 걸 굉장히 발달됐던 나라, 그걸 돈을 벌었던 나라에 수출해서. 근데 지금은 제조업이 거의 없어졌어요. 수입이 없어졌어. 그리고 상당분의 수입을 관광 수입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지금. 그 외국인들이 와서 예의 없는 걸 못 봐요 그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근데 예의 없게 행동해. 되게 짜증이 나. 인상을 시작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냥 물건을 사는 것조차도 이미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야 그게. 외국인에 대한 짜증이.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니까지 게 뭔데 라는 생각의 태도를 보여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촉이 무서워요. 딱 보면 지금 날 무시하네?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고요. 이거는 참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 그게 습관이 돼.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한국 사람들한테는 저래도 되는구나 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박혀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면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말이 안 통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장 핵심적인 빠트록만 이야기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장 이거군요. 왜? 지들도 알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알아챘네. 그리고 그걸 따지겠다고 한 거야. 그러면 뜨끔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 상황에서는 딱 봐서 나를 무시하네 라고 얘기가 된 강하게 한번 임팩트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반전의 설계, 운인가 준비된 필연인가. 인생의 반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반전을 붙잡는 것은 운이 아니라 태도겠죠. 12년의 수능 강의와 EBS 스타 강사라는 화려한 정점, 그리고 다시 또 조명받지 못했던 교수 시절까지 그 긴 시간 정일영이라는 이름 뒤에는 시간이 만든 단단한 내공이 있었습니다. 결국 반전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필연입니다. 네, 교수님, 그 과거에 EBS를 비롯한 시원스쿨, 수능, 프랑스어 스타 강사로 정점을 찍으셨는데 이후에 긴 침묵의 시간이 쫙 있었잖아요. 왜 그러셨는지. 일단 제가 시작했던 그 EBS를 한 11년 했거든요. 근데 EBS는 어떻게 보면 학교 선생이나 학원 강사의 스타의 등용문이에요. 거기서 뻥 뜨면 땅땅 스터디로 스카웃이 되고 벌써 억대 연봉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EBS에서 시작을 할 때 프랑스어는 아무래도 필수 어휘가 아니기 때문에 필수 과목이 아니잖아요. 선택이죠.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안 들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전 그거도 잡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EBS 고등학교 수능인데 춤을 추고 노래를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 조카가 도서관에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웬 여학생이 낄낄대고 웃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제 영상이 거기 나오고 있더래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12년 EBS 했고 약간의 공백 있다가 시원스쿨 했고 시원스쿨에서 약간의 공백 있다가 침착맨이 이어진 거예요. 그랬군요. 근데 그거는 운이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침착맨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제가 했던 이야기들, 사람들이 보면서 뻥 터졌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은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밤에 잠들면서 내일에 뭐 좋은 일 없나? 광고가 가성비가 좋던데 누가 혹시 광고 나한테 안 들어오나? 나 대머리인데 혹시 머리 광고 안 들어올까? 이러면서 걱정하면서 잤어요. 그런데 그 걱정이 쌓이니까 너무 불안한 거야. 심지어는 제 인생에서 공황장애라는 걸 제가 겪어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황장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겪으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걸 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지 않으니까 집중할 게 없어요. 내 몸으로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책밖에 없는 거예요. 쓰는 거밖에. 그래서 모든 걸 다 쓰는 것에 오진을 했어요. 그래서 침착맨이 나갔을 때 그 이야기도 내가 준비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고 극내성이라는 책도 그때 나온 거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책도 네. 역시 그거와 관련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운, 기회, 준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팍 오는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운이 좋으려면 예를 들어서 사과가 가만히 있는데 포도나 사과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포도밭에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늘 얘기하지만 64년까지 저한테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EB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12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쳐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어떤 사람한테 인생에 3번의 운이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믿지 않았어요. 그 말을. 운이 평생 없을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어요. 저한테는 64세에 왔던 것 뿐이에요. 그것도 우연찮게 온 거죠. 그 침착맨이 저를 찍은 게 아니라 우연찮게 저한테 온 거를 제가 준비가 돼서 기회를 잡았을 뿐이에요. 근데 운이라는 것도 내가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이 안 올 수 있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그런 거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생각을 요새 많이 하게 돼요. 이러다가 내가 돈을 벌다가 죽겠구나. 원래 돈이란 게 뭐예요? 잘 살기 위한 도구잖아요.
근데 주객이 전도화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딱 돈을 버는 행위를 멈추고 즐기면서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내가 지난달부터 하게 됐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년퇴임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을 했으면 그러면 연금이라는 걸 받잖아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에서 나오는 연금을 못 받아요. 국민연금만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면서 국민연금을 받더. 그리고 집이 만약에 있다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이제부터. 뭐냐면 내가 나이가 먹고 나서 더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배우기보다 현재 내가 배우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즉 무슨 말이냐. 눈도 잘 안 보이는데 AI 시대니까 AI와 관계된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동네에서 해주는 그런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닐 게 아니라 나를 면밀히 막 거울 앞에 서요. 그러면 내 키가 175야. 그리고 머리숱이 많아.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이 형태만으로도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단역을 할 수 있어요. 시니어 모델 같은. 단역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오. 그걸 그냥 도전을 하는 거야. 안 되면 말고 내가 그걸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게 없잖아요. 또 나처럼 그게 아니야. 근데 나는 글을 쓰는 걸 좋아해. 그러면 요즘 자가 출판도 있고 또는 등단할 기회도 많잖아요. 글을 써보는 거야. 그쪽으로 내가 나보는 거죠. 그리고 연금을 타면 이제는 가족과 함께 소확행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왜? 더 이상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필요가 없는 거야. 50 넘으면. 왜? 그런다고 요즘 자식들이 내가 집에 오면 아는 체나 해요? 안 해요. 이제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갈 때가 됐어요. 그런 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니어들한테는. 파격의 샤우팅, 선을 넘는 모험. 인생의 후반전 모두가 안정이라는 수비진을 구축할 때 그는 가죽 재킷을 입고 무대 중앙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과거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에 출연해 불문학 교수의 샤우팅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그 기계가 60대가 된 지금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다시 켠 앰프. 그것은 나이가 아니라 숫자가 그어놓은 선을 보란듯이 지워버리는 가장 뜨거운 반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그 과거에 위대한 탄생에 출연하셨다고요? 예, 뭐 그뿐 아니라 오디션 프로는 다 지원했어요. 왜 그렇게 다 지원하셨나요? 저는 그때 당시에 몹시 불안정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라도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게 노래. 그리고 지금도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지금도 그럴까? 여전히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처음으로 밝히는 건데 우리나라에도 왜 보이스 오브 코리아라는 프로가 있었죠. 그렇죠. 프랑스에도 그 프로가 있어요. 그 신청하셨나요?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은 걸 보냈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 바로 그거예요. 아직까지도 안정이 되지 않고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늘 목이 마르고 대체 이 갈증은 언제 해소될지 저도 모르겠어요. 수명은 점점 길어진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거나 모아놓은 건 없어요. 그러면 계속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돈 벌면 학생들 유학 보내주겠다. 교수님의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학생들과 가까워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밖에서 식사도 많이 하고 뭐 커피는 기본이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알게 돼 이야기를. 그러면 되게 안 된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뭐 그 돈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금전적으로 도와준 적도 있고 같이 고민해주고 그런 적이 좀 많아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방식이에요. 제가 지금 했던 그 방식, 선생으로서의 방식이 옳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학생과 선생 간에 어느 정도의 선은 있을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어떤 학생들은 너무 가까이 격이 없이 가면 저 선생한테 함부로 해도 되겠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학생들 중에.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친구들 안 봐요. 아예. 학생들하고는 그런 게 있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취직도 시켜주고 싶고 그런 게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건 제 캐릭터예요. 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하시면서 정말 극내향인이냐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아보셨을 텐데 그 내가 극내향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정확한 판단 기준이 있다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약속 정하면 이제 다가올수 걱정하는 것. 또 하나는 우리 동네 많이 가는 그 카페에 앞에 카페가 또 하나 있어요. 그냥 갈 때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테이크아웃 할 때가 있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 집한테 미안한 거야. 남의 집 커피를 들고 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서 집에 가요.
대신 밖에 나가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촬영 카메라 앞에 서면 그때는 모두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야누스의 얼굴, 동전의 앞뒷면이 되어버린 게 1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학생들은 솔직히 안 그런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근데 처음 본 사람들은 야 진짜 저 사람이 극량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감성적인 게 굉장히 강하면서도 여려요. 그리고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그런 게 굉장히 심해요. 남들이 보는 것보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 보이는 이유가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리를 지르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샤우팅을 하는 이유도 내가 자신 있다면 뭐하러 소리를 지르요. 목 아프게. 천천히 얘기해도 되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극례성인이 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부정적으로 느껴질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극례성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장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몰랐었는데 자료를 한번 찾아보면서 해보니까 진짜 세계 위인들 중에 극례성인 성격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데카르트가 그렇죠. 제가 데카르트. 어디 나가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 모든 걸 다 부정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부정하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야. 내가 죽었으면 이런 생각을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런 걸 만들어내려면 생각을 혼자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요. 혼자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런데 주위에 친구가 많아봐.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책 제목을 극례성인의 반란이라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극례성인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일에 집중을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데카르트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